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인공지능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우입니다. 첫 번째 태스크로 제가 발제를 준비하게 됐는데, 첫 번째 태스크는 fault detection, 그러니까 고장 진단입니다. 고장 진단을 이제 딥러닝으로 수행하는 법을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인트로덕션과 베이직 시그널 프로세싱 티어리 해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간단한 스켈레톤 코드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실습을 할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계열 분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계열 분류라는 것은 제가 이제 리뷰 논문에서 가져온 정의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그걸로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definition 1, 2, 3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정지를 하고 개개인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스터디의 메인 주제 중 하나가 또 이제 explainable AI죠.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explainable AI를 기법을 적용한 이제 시계열 분류 방법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쓴 거고, 이건 레슨을 쓴 거고, fully connected layer on with dataset, 레슨넷 on with dataset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어디에 집중했는지, 레슨넷이 어디에 집중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게 아마도 레이어 프로파게이션을 쓴 것일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논문 내용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만드는 시계열 모델이 시계열 분류 모델이 이 시계열 데이터의 어느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 정말 많은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채널에 퍼져 있는 타임 시리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비선형 모델에 넣었더니 이제 각 클래스에 해당될 확률들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시계열 분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인공지능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레즈넷 같은 거는 잘 알잖아요.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인풋 타임 시리즈가 인풋 들어가면은 여기서 컨볼루션이 딱딱딱 이루어지고, 여기서 한번 스킵 커넥션이 있겠죠? 스킵 커넥션이 있은 다음에 다시 레지듀얼 커넥션이 딱딱딱 있고, 그 다음에 스킵 커넥션이 또 있겠죠? 그 다음 딱딱딱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 이제 공대생들이면 다들 이제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제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대체하는 방법론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소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도 저희의 도메인 널리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바꿔서 K개의 클래스의 확률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클래스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보통 논문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센서를 달았어요. 원래 이 센서를 달지 않았었는데 어떤 기계에다가 새로운 센서를 달아가지고 고장 진단을 수행했다라는 내용도 많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아예 새로운 모델 구조를 개척을 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성능 향상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도와 성능 측면에서. 그 여러분들도 여기 부분에서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면은 혁신적인 모델을 하나쯤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처리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모델이다 보니까 층도 더 낮게 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컴퓨테이션 그 코스트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계열 분류 모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고장 진단이라는 걸 할 것입니다. 고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리면, 이건 기계 저널에서 가져온 사이테이션인데,
운영 조건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장이 발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드 펑션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바라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고장이 났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장을 엔지니어가 판단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엔지니어가 가서 뜯어보고 이게 왜 이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향상이 되고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이 생산 시스템이라고 국한시키지 않을게요. 어떤 시스템의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엣지 컴퓨팅의 발달이랑 이제 딥러닝의 발달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한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로 이 고장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기계 부품 베어링이죠. 이제 모듈, 기계 전체 공작 기계나 전체 생산 시스템, 이건 이제 산업공학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건데 생산량 같은 걸로 고장 진단을 합니다. 생산량을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상치 감지를 통해서 여기가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 설비에 고장이 있겠구나 정도를 예측하는 그런 고장 진단도 있고요. 베어링이 또 있네요. 기어박스, 터빈도 이제 지금 아주 뜨거운 고장 진단 목적 중 하나거든요.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들은 사실 기계 요소들이죠. 다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기어들이랑 이제 축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터빈에 대해서 고장 진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커요. 왜냐면 터빈이 터져버리면은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국가 안보적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결을 해서 터빈이 퍼지기 전에 미리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연구 단계를 벗어나가지고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등장하고 있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좀 새롭게 어떤 부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전류 신호 같은 거를 활용해서 로봇에 고장 진단을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시스템들에서 시계열 신호를 측정합니다. 요새는 또 배터리 같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 시계열 신호를 측정해서 고장 진단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계열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이 센서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테마인데 저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집한 시계열 신호를 기반으로 우리는 고장 타입을 분류하는, 그러니까 한 몇십 가지의 고장 타입을 분류해서 엔지니어 없이도 정확하게 이 고장을 타입을 분류하는 시계열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태스크의 목적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은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완전한 생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기 전에는 항상 피지컬 베이스드 에스티메이션 메소드가 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센서 데이터를 측정해가지고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논문에서는 06년도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봤어요. 가장 처음에 06년도부터 발전소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달아서 그거 고장 진단을 하는 시도가 있었었는데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가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드, 우리는 데이터 그 자체로 뭔가를 학습시켜 가지고 고장 진단을 하는 그 과정을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두 개가 적절히 혼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장 진단이라는 테마는 제조업, 중공업, 에너지 등 아주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서 시스템의 효율성과 사람이 적게 들어가면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는 제가 간단하게 그 플로우 차트를 그려봤는데 진단 대상에서부터 센서를 통해서 물리량을 측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비선형 AI 시스템에 넣어서 고장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있겠죠. 그 의사결정권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 고장 진단을 우리는 연구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 진단은 사실 이 스마트 제조 플랫폼이라는 아주 거대한 연구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려고 자료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제조 로봇의 시계열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특징을, 그러니까 정확한 특징을 추출하는 전처리 모듈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장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계학습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해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끝납니다. 연구의 분야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산업에 들어가면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연구자가 아니라. 자연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는 이거가 목적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비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 플로우 차트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이 아주 정밀한 기계학습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대학원이 아니라 취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구축해본 경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석박사들이 붙어서 만드니까. 근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그 통찰력과 지금 이렇게 고찰하는 사고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이 뒤의 과정은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체마다 워낙에 다를 거니까. 하지만 이걸 하면서 우리 앞에 태스크를 하면서 이 뒤의 과정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아마도 진학하게 될 연구실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모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아주 갖가지 회사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PHM, 그러니까 고장 진단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대차,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부터도 프로젝트를 받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항공 터빈 그런 거 연구를 하는 것 같죠. 현대 내비게이션인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 고장 진단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아주 많은 프로젝트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최근에 발주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다, 이 분야가. 공부해두면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리고 이것들이 다 똑같이 고장 진단을 한다고 보기엔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연구 주제를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결함을 탐지하는 솔루션도 있고, 이제 컴퓨터 비전 가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건정성 지표 추출이라고, 이건 시계열 회귀 분석과도 다르고 시계열 분류와도 다른데, 이 타임 시리즈에서 이 설비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 지표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터빈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터빈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한 몇십 가지 됩니다. 근데 이 시계열 신호로부터 이 터빈의 각각 그 건강 신호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회귀는 값을 맞추는 거, 정확하게 맞추는 모델을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시계열 회귀 분석,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1시간 후에 뭐 오를지 내릴지 그런 것들 예측하는 모델들 연구하는 것도 이제 활발하고요. 또 이상치 탐지, 갑자기 노벨티가 나타났어요. 이 시계열 흐름에서.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왜 이 이상치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큰 연구 주제 중 하나고요. 센서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에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하고 시그널에서 최대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거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데이터니까 UI나 UX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요. 이 분야에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또 XAI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 시계열 분류,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빠르고 정확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은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에 정말 필수 불가결 요소예요. 거의 이게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2주 동안이지만 이걸로 맛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솔루션들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이 우리는 보통 미국에 있는 뭐 우리랑 별 상관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네럴 일렉트릭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뭘 주로 만드냐면요, 이 엔진들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엔진들, 한 개에 몇 천억씩 하는 엔진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 몇 천억씩 하는 엔진들은 1분 1초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멈추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엔진의 신호들을 포착하는 연구는 제네럴 일렉트릭이 세계 최고입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가 이제 손 놓고 손가락만 빨 수 없겠죠. 한국전력공사, 원프레이트, 두산중공업, 우리나라에서 터빈을 다루는 업체들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터빈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이나 맞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또 이제 고장 진단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학부연구생으로 있었던 곳에서 그 석사 한국 한전에서 나온 석사, 한전에서 여기 파트타임 한 석사가 있었는데, 그 석사의 연구 주제가 고장 진단 딥러닝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기업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거 어필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네, 보잉도 이제 이 엔진 있죠.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AI 관련 역량이 있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얼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도 여기서는 대회도 열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모든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 고장 진단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적용되는 분야는 뭐 가스터빈, 뭐 압축기, 압축기 뭐더라? 컨버션, 그 연소기나 뭐 제트 엔진, 이거 압연기, CNC 공작 기계, 뭐 반도체, 아주 많은 도메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 서버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무슨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정보까지 확실하게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삼성전자에서 인턴했었거든요. 인턴했는데 거기서도 네, 이 솔루션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을 아주 많이 써요. 2000작년에 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이랑 IoT를 담당하는 DIT 센터를 메모리 사업부, 뭐 파운드리 사업부, 그러니까 그 동등한 사업부급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부사장급의 임원을 센터장으로 배치를 해주는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DIT 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 팹에 인간 작업자의 투입을 아예 없애는 완전한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삼성 같은 큰 기업은 뭐 딥러닝 모델도 딥러닝 모델이지만 그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원활하게 통신될 수 있는 그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버 구축부터 진짜로 이 창 끝에서 시계열 분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팀을 꾸려가지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셀이 이 시계열 분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보면서 이렇게 훔쳐보고 그랬었는데 아주 뜨겁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거의 100% 정확하게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정확도보다는 이제 속도랑 이제 XAI,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에 좀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강화학습을 통한 물류 자동화, 뭐 시계열 회귀 분석 등 여러 딥러닝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여요, DIT 센터가. 성과가 가장 큰 사업부 중 하나라고 거의 센터장이란다, 파트장이 자랑을 했는데, 그만큼 돈 아주 잘 벌어다 주는 사업부, 그러니까 사업부로 승급을 시켰겠죠. 실적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취직하고 싶은 분들도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알아보고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장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이 풀의 이론 공부 시간에서는 풀의 트랜스폼이랑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트랜스폼, 그리고 쇼타임 풀의 트랜스폼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당장 이번 주차 실습에는 쓰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차 실습에서는
이것들을 쓰기를 아주 강력하게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푸레 트랜스폼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저희 지금 구성원들이 대부분 공대생들이니까 푸레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푸레 트랜스폼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 시그널로 바꿔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수식이고, 이제 이거에서 아주 많은 파생 작품들이 나왔죠. 이거를 이제 이산 환경,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이라든지, 이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그리고 어떤 한 시계열 신호에서 여러 타임 윈도우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타임 윈도우에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하는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 그리고 이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에서 만들어지는 멜 스펙트로그램까지, 이런 것들을 아주 알차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장 진단에.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차 실습에는 안 넘어가지만 그 공돌이의 수학 노트 같은 블로그를 찾아보면은 프리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뒀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접 구글링해서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보다 프리 트랜스폼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이론은 하지 않고 이제 개념만 다시 리캡 좀 해보는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은 프리퀀시의 함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신호 xt에 그 시누소이달 신호를 곱해준 다음에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는 그거를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해보면은 xf는 신호 xt, 우리 원신호 xt에 이 사이너소이드 웨이브가 얼마나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진동수가 f인 시누소이드 웨이브가 얼마나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가가 xf의 함수값들이고요. 이거가 이제 시누소이드 웨이브인 것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동수가 f인 시누소이드 웨이브와 xt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내적을 통해서 곱하는 겁니다.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이 내적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번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도 이 벡터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벡터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앞으로는 내적은 유사도, 그냥 유사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 뭐 FNMA 같은 거 하는 거 다 뭐 내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잠깐 잊어버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내적의 의미는 무조건 유사도이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밑에는 코릴레이션과 이제 유사도, 코릴레이션과의 관계 같은 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은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인테그랄을 시그마로 바꾼 거, 그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한 바퀴 정도로 돌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 바퀴라고 하니까 좀 이해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n개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이 디스크리트하게 프리 트랜스폼을 하는 알고리즘이 우리는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로우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파이썬 라이브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한번 시간 나면 테스트 해보길 바라겠고요. 이거를 이제 쿨리-터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n제곱 빅 O n제곱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은. 근데 이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n제곱을 무려 n 곱하기 로그 n으로 엄청나게 낮춰버리는 거대한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우리는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이 고장 진단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우리가 고장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저번에 시마 스터디 할 때 활용한 슬라이드라서 익숙하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게 로우 시그널입니다. 이 로우 시그널을 프리 트랜스폼 했을 때 프리 트랜스폼 한 결과가 지금 왼쪽에 있는 로우 시그널이고, 한 개는 이 가운데 있는 건 노멀 시그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너 레이스 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어링의 데이터인데, 잘 보세요. 노멀의 경우에 피크 앰플리튜드가 몇입니까? 0.5, 0.005인가? 0.005가 안 되죠. 근데 이너 레이스 폴트가 있으면은 0.5까지 치솟는 이 주파수들이 있고,
0.05보다 뭐 숱하게 높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진동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앰플리튜드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한 모델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고장 진단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룰 베이스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0.1 이상인 앰플리튜드가 있으면 이것은 이너레이스 폴트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은 이너레이스 폴트랑 아우터레이스 폴트가 뭐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룰 베이스로 하다 보면은 예외 사항들이 생깁니다. 적응이 안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데 항상 데이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관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시계열 신호였는데 이게 원래 이 시계열 신호를 싹 다 뭉개버리죠. 그래가지고 타임 도메인 시그널 피처를 싹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분석할 때 엠니스 데이터를 이제 28 곱하기 28 데이터를 일렬로 쭉 늘려가지고 댄스를 하면은 예측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공간적인 피처를 잃으면서 성능이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FFT가 그 댄스랑 똑같은 플래튼 해가지고 댄스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만을 쓸 수는 없겠고 뭔가 보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툴이 있어야겠죠. 이건 자취로 하고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 쇼타임 프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임 시그널이 있으면 타임 윈도우를 옆으로 스스스스스 옮겨가면서 계속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신호가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은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 그러니까 진동수가 좀 큰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동수가 빠바박 하고 찍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보통 나온 게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이 메일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내 가지고 이거로 고장 진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고장이 발생한다면 이런 물결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장마다 이 메일 스펙트로그램의 물결 모양이 다르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면은 고장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장 진단 기법을 활용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웨이브렛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브렛 트랜스폼은 이제 프레 트랜스폼과 이름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르게 생긴 겁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똑같은데 필터가 고정되어 있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에서 시누소이드 펑션으로 XT의 원신호를 분해했다면은 웨이브렛 트랜스폼에서는 엔지니어가 임의로 선택한 파동으로 이 원신호 XT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엔지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웨이블렛들로 이제 유명한 것들, 몰레 웨이블렛이나 뭐 가우스 웨이블렛, 뭐 이런 건 읽기가 힘들어요. 저도 코이플렛 웨이블렛, 뭐 시뮬렛 웨이블렛, 수많은 웨이블렛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로 이걸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아주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동시에 신호를 전처리하면서 노이즈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특징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팔방미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더 웨이블렛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에서 시누소이달로 분해했던 것 같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는 이 왼쪽에 보시는 마더 웨이블렛으로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식은 굳이 여기 적진 않겠습니다. 근데 컨볼루션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신 데는. 원래 원신호가 만약 이거 뒷페이지에 있네요. 잠시만요. 웨이블렛 선전하고 신호의 주파수를 바꾸고 가면, 그러니까 이거의 폭을 늘려가면서 원신호의 컨볼루션을 쭉 해줘서 그 생성된 신호를 받는 것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100의 타임 시리즈를 20레벨의 몰렛 웨이블렛으로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 했을 때는 20 곱하기 100의 매트릭스가 생성이 돼요. 그건 이따 이제 스칼로그램이라는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건 이제 직접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 한다는 게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원래 있죠. 데이터가 있는 거에 이 몰렛 웨이블렛을 아주 작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거, 밑에 거가 이제 큰 주파수가 큰 작은 신호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건 주파수가 큰 신호를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고, 아래로 갈수록 주파수가 작아지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신호에서 8가지의 웨이블렛을 8개 주파수의 웨이블렛을 사용함으로써 8개의 새로운 신호 주파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감금 설계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 자동으로 에너지에 관련된 피처들, 그러니까 민맥스, 민 RMS, 이거 하나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스태틱스에서 베리언스, 그 표준 편차, 시퀀스, 커터시스, 웨이브폼 릴레이티드에서 크레스트 팩터, 임펄스 팩터, 쉐입 팩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GAFNN이라고 하던가 그 모델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거 구닥다리 모델이거든요. 그 강건설계에서 쓰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쓸 수는 쓸 수 있는데 최근에 잘 안 썼어요. 근데 2020년 12월에 나온 최신 논문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딥러닝 모델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100%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구현한 모델이 하나 소개가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이 웨이블렛 된 함수들에서 이러한 신호들, 스태틱스커 피처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뭐 T-테스트, T-검정이라고 하죠. 아노바 테스트를 통해서 유효한 통계적 특징 인자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 중 하나였고요. 그 강건 설계에서. 그리고 웨이블렛 디커머시션 이그젬플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 그림을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노이즈 필터링은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 아주 자글자글한 노이즈들은 이 웨이블렛 디커머시션 하면서 다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이즈를 없애준 효과도 있더라.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스칼로그램입니다. 이 멜 스펙트로그램이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의 결과물이었던 것처럼 이 스칼로그램은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시그널을 어떤 주파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쭈르륵 컨볼루션을 시켜가면서 낸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스칼로그램. 이걸로도 물론 CNN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마음에 새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두 개의 방법,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과 스칼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어떤 실습을 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분석할 데이터는 PHM 아시아 패시픽 2021년 데이터 챌린지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연구실에서 참가해서 타임 시리즈 베이스드 머신너리 메인터넌스 기법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냐, 이렇게 생긴 모터, 아주 간단한 모터 분리 시스템이고요. 현장에 있는 모터 분리 시스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 학술적 연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한 기계를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일 인젝션 스크류 컴프레서 압축기고요. 압축기의 모터는 이제 15kW의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스 로테이팅 스피드 모터 이거는 3600rpm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이건 7200rpm, 그러니까 이거의 기어비는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DAQ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은 1초에 1544 샘플을 샘플링하는 그런 DAQ를 썼고요. 아웃풋 채널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의 채널은 2개예요. 디멘션이 2입니다. 이 디멘션 2개의 센서로 각각 이 모터와 스크류의 진동을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이 데이터들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할 겁니다.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이 0.012초에 해당하는 128 샘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는지 그걸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1과 채널 2 이거 하나가 뭔지 만드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끝날 당시, 대회가 끝날 당시에 스코어를 가져온 겁니다. 1등이 보시면 0.998의 F1 스코어가 뭔지 모르신다면 반드시 지문 게시판에 흔적을 남겨주시고요. 1등이 0.998입니다. 지금 정말 아쉽게도 저희 팀이
레퍼런스 코어 1.00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아쉽게도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등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중에서 본인의 모델이 어느 정도에 낄 수 있는가, 이게 탑 10 랭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델을 한번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코드 리뷰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분리할까 했는데 영상이 분리되면 시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익스플로러터리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처리라고 할 건 없지만 일단 전처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어그멘테이션에서 가까운 전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코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몇 가지의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라이브러리들만 가져올 거고요. 이게 지금 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패스는 이제 개인이 바꿔서 사용을 하시고요. 파일 리스트는 저는 OS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 API를 사용을 할 거예요. 왜 텐서플로우 API를 사용하느냐? 빠르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텐서플로우 API가 불편하신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그 이제 튜토리얼 정도는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텐서플로우 데이터 API를 모르더라도 그래도 코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이제 데이터 컨스트럭터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df 저희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그걸로 돼 있어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고 엄청나게 긴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습니다. 180만 줄 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타임 시리즈 랭스는 우리가 지금 태스크에서 소개되었던 게 128이죠. 128 길이만큼의 신호를 입력으로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28로 제가 먼저 아규멘트를 설정해 놨습니다. 넘버 오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라벨은 none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이 라벨은 제가 밑에 설명을 넣어놨는데 라벨이 0부터 4까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0은 이제 fault free, 그러니까 노말이죠. 그리고 라벨 1, 2, 3, 4는 각각의 고장을 나타내는 라벨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밑에 코드를 보면서 계속 이어서 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 오브 데이터는 이 데이터셋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타임 시리즈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임 시리즈 랭스가 100으로 만든다면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는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넘버 오브 데이터를 먼저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df가 이제 입력된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거의 행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걸로 나눠주면은 타임 시리즈 랭스에서 윈도우의 값을 빼줘요. 그러면 이러면 윈도우의 값만큼 겹쳐집니다. 다음 데이터랑. 그래가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윈도우에 128을 넣는다면 타임 시리즈 랭스 이거가 그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지지 않은,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어레이는 제가 먼저 할당을 해줬어요. np-zeros 사용을 해가지고 넘버 오브 데이터와 타임 시리즈 랭스와 넘버 오브 채널로 이루어진 3차원짜리 numpy 어레이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요. 이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포문을 통해서 채우는, 사실 이게 효율적인 방식으로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포문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간편해가지고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라벨도 마찬가지로 넘버 오브 데이터만큼의 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여기서 직접 0, 1, 2, 3, 4 입력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레이에 하나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한 함수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 어레이를 라벨과 함께 묶어서 from tensor sli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져서 이걸 반환을 해주는, 겉보기에도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까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셋 컨스트럭터 함수입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하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때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저희 텐서플로우 안 써보신 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토치 쓰시는 분들도 이거나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 셋 컨스트럭터는 별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마인 128을 넣었는데 이거는 윈도우 때문에 계속 버그가 생겨가지고 128 정도 뺀 코드인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것만 다른 코드니까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적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출용 파일을 적재를 해줍니다. pdread로. 파이널은 이제 subscription이랑 파이널 각각 이제 불러와주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테스트 데이터셋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고 이 트레인 각각의 저희가 10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10개의 CSV 파일을 10개의 CSV 파일을 하나하나씩 불러와 줍니다. 제가 하드 코딩을 했습니다. 네. 하드 코딩을 했고, 아까 파일 리스트는 뭐냐면은 위에서 그 OS 리스트로 가져왔던 거, 이거를 하나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라운드 트립, 이거는 데이터 왜곡을 막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해주면, 이거 설명할 부분이 없네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까봐야겠죠? 까가지고 이 데이터 분포, 라벨의 분포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언밸런스랑 노말이 되게 많고 하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클래스 임밸런스 상황에 놓였을 때는 클래스 임밸런스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에서 윈도우를 낮춰가지고 윈도우를 조정을 해가지고 저 하이의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시켜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그멘테이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넣어줄 거예요. 보면은 하이에서는 이제 윈도우를 9 넣고 루즈니스에서는 윈도우 한 90 정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해서 보면은 대강 20%, 20%, 20% 해가지고 구축이 되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클래스 인버런스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고, 사실 이거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API에 이 클래스 인밸런스 문제를 해결해주는 샘플링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클래스 인밸런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결국에 성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너무 적어요, 하이가. 결국에 샘플링 한다는 거는 이거를 중복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중복 사용하는 것보다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겹치긴 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성능 향상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클래스 인밸런스를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 클래스 인밸런스도 사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많거든요.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한다던가, 하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을 묶어줍니다. 아까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하나를 묶어주고 배치도 한 96을 했는데 96으로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한 256 같은 큰 수로 하시고요. 프리패치도 걸어줍니다. 프리패치도 좀 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은 그 오토튠으로 걸어주세요. 텐스플로어에서. 그래서 데이터셋의 숫자를 봤더니 한 25,000개 되더라. 그 중에서 저는 한 3,000개 정도 발리드로 빼놓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최소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EDA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진짜 너무 로우한 거라서 봐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채널 1은 이렇게 아주 질이 멸렬한 데이터고요. 채널 2는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 뽑아봤고요. 고장이 없는 애들이랑 고장이 있는 애들을 한번 구분해볼까요? 여기 고장이 없는 애들이고 나머지가 고장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눈으로 구분을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과 컨티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실습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코드를 짜와봤습니다. 먼저 이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배치를 풀고 하나 빼가지고 하나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테이크해 가지고 여기서 numPy 값을 빼와줍니다. numPy 값을 빼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리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영영을 통해 가지고 이 128개의 타임 시리즈를 빼와줍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한 코드인데 이 데이터셋은 직접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시는 걸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텐서플로우께서 쓰실 거라면.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제가 얻었고요. 샘플 데이터를 이제 파이웨이블렛이랑 사이파이를 통해서 각각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랑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웨이블렛을 통해 가지고 컨티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32개의 진동수를 가진 웨이블렛으로 쪼개볼 거고요. 제가 쓸 마더 웨이블렛은 가우시안 웨이블렛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이미지 쇼를 해보면은 보시면은 이 샘플 데이터를 돌려본 컨티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결과, 그러니까 스칼로그램이죠. 스칼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강렬한 특징이 있는 여기 부분을 떼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 결과도 한번 봐야겠죠?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은 항상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와 허수를 뭉개서 사용하지 않고 각각 사용할 거고요. 하나는 이메이지너리, 하나는 리얼에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시각화 시켜본 결과는 한 이 정도, 이런 느낌의 결과로 나온다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모델링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링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커스텀, 아무 모델이나 한번 짜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밑에는 서머리랑 컴파일은 제가 임의로 짜놨으니까 콜백 추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콜백을 추가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프로세싱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리데이션 셋이랑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을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는 뭘 해와야 될까요? 모델링 해오시면 됩니다. 모델링 해와서 에포크를 한 10번 정도 돌리면 괜찮은 모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큰 모델을 짜지만 않으면은 한번 에포크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한 3, 4시간 한번 모델 만들고 한 3, 4시간 정도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이 모델을 짜와서 한번 제출도 해보세요. 이거 하면 제출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 커스텀 모델에는 CSV 파일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제출 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저 대회에 참가해서 제출해보는 절차까지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과제예요. 그러면 이번 주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톡방이나 이제 노션에 올려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